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살고 있는 40대 주부입니다. 효도라는 건 무엇일까요? 부모님 걱정 시켜드리지 않고 잘 먹고 잘 사는 것, 내 할 일 똑부러지게 하는 것이 효도라고 생각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결혼을 하니 그 조그마한 효도 하나 하기가 힘들더라고요. 효심이라는 건 누구에게나 있는 것인데 본인이 베풀 땐 당연한 것이고 제가 베풀 땐 아까워 죽으려던 인간에게 제대로 복수를 할 기회가 찾아오게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여태까지 이 모진 꼴을 보고 왜 참았는지 모르겠네요. 아무튼 속 시원하게 한바탕 하고 이렇게 사연으로 풀어보고자 찾아왔습니다. 그럼 제 이야기를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엄마가 고생 끝에 낳은 아이라고 늘 말씀을 하셨었어요. 엄마와 아버지는 결혼을 하신 뒤 이상하게도 아이가 잘 들어서지 않으셨었대요. 임신을 하려고 정말 안 해본 일이 없다고 하셨을 정도였어요. 저에게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주셨던 것은 아니었지만 그냥 한간에 돌고 도는 임신 잘 되는 방법은 죄다 해보셨을 정도로 노력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아이가 10년 동안 생기지 않으셨었대요. 친할머니께서는 엄마한테 아이를 못 가지는 몸으로 시집을 온 건 아니냐면서 엄청나게 시집살이를 시키셨었대요. 우리 아버지한테는 밖에서 아이라도 낳아와야 대를 이을 수 있지 않겠냐는 말까지 하셨었고, 엄마는 그 말로 인해서 엄청나게 상처를 받고 제가 생길 때까지 친할머니 댁에는 발길을 하지 않으셨었대요. 사실 제 나이를 생각해보면 그때만 해도 아들을 낳아야 한다는 아들 선호 사상의 풍습이 남아있을 때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엄마가 얼마나 고생을 하셨을지는 안 봐도 뻔하게 그려지더라고요. 엄마는 매일 새벽마다 기도를 드리러 나가시면서 제발 딸이어도 아들이어도 상관이 없으니 아이 하나만 점쳐달라고 그렇게 비셨대요. 용하다는 무당을 찾아가기도 하고 산부인과에 가서 아이를 가질 준비가 되어 있는지 아닌지 매번 검사도 하셨었고요. 저희 부모님 두 분 다 몸에는 아무런 이상이 없는데 왜 자연적으로 임신이 잘 되지 않는 건지 모르겠다며 병원에서도 의아하다는 말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때는 지금처럼 시험관이라는 게 대중화되어 있지 않았고 정부 지원 같은 것도 나오지 않았으니까 엄청나게 비싼 그 시술까지 받아가면서 아이를 낳는 경우는 잘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꼬박 10년의 노력 끝에 겨우겨우 얻은 자식이 저였습니다. 저를 가졌을 땐 정말 온 가족이 축제라도 열 것처럼 기뻐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정말 온 가족의 축복 속에서 태어난 아이였어요. 태어났을 때부터 새카맣게 머리가 자라 있어서 신생아실에 누워있는 그 수많은 아이 중에서도 눈에 띄었다고 하더라고요. 다 같이 쭈글쭈글한 모습으로 누워 있었어도 머리숱이 제일 많은 아이를 찾으면 그게 바로 저였다고 하더라고요. 엄마는 저를 낳고 이 세상의 모든 풍파를 다 이겨낸 것 같은 기분이 들었었대요. 비록 아들은 아니었지만 세상에서 그 어떤 것보다 귀하고 또 아픔 하나 없이 그렇게 키우고 싶었다고 말을 하시더라고요. 결혼 생활 10년 차, 어찌 보면 남들보다 늦은 나이에 가지게 된 늦둥이 딸. 저를 위해서 저희 부모님께서는 못할 일이 없다고 생각을 하셨대요. 이 세상이 더럽고 치사해도 어떻게든 꼭 감싸 안고 좋은 것만 보여주면서 키우겠다고 말입니다. 엄마가 저를 낳자 친할머니께서는 둘째는 아들을 낳아야 한다고 그렇게 신신당부를 하셨다고 하던데 아쉽게도 제 뒤로 아이가 태어나진 않았어요. 이미 엄마가 저를 낳았을 때 나이가 38살이었고 그때부터는 임신이라는 게 어려울 만큼 몸이 많이 상하셨거든요. 사실 그 나이에 육아를 한다는 게 지금은 정말 아무렇지도 않은 일이지만 그 당시에는 힘들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어딜 가도 엄마들이 어리고 팔팔했으니 우리 엄마는 제 뒤를 쫓아다니는 것조차 힘들었다고 하셨어요. 아버지는 정말 가정적이신 분이셨어요. 엄마가 육아를 하느라 지쳐있을 때마다 엄마를 위해서 시간을 꼭 할애하시는 분이셨죠. 아무래도 신생아를 키운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아버지께서는 다니던 회사에 육아 휴직을 내고 저를 키우는데 시간을 쏟아부으셨어요. 남자가 육아휴직을 낸다는 이유로 회사에서 불이익을 받게 되었다고 하셨어요. 지금처럼 육아휴직이 길었던 시대도 아니었는데 말이죠.
결국 아버지께서는 회사를 그만두고 사업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업이 그럭저럭 잘 풀렸어요. 엄청난 떼부자가 된 것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저희 세 식구가 먹고 사는 것에 있어서는 큰 문제가 없을 정도로 말입니다. 저는 꽤 행복한 유년 시절을 보냈습니다. 가지고 싶은 걸 모두 다 안겨주신 것은 아니었지만 저에게 필요한 것들은 꼭 빠짐없이 제 품에 안겨주셨거든요. 학창 시절에는 제가 하고 싶은 공부들을 마음껏 시켜주셨었고 제 인생에 후회가 남는 것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하시며 늘 저의 의사를 물어봐 주셨어요. 공부를 그렇게 썩 잘하는 편은 아니었지만 저 나름대로의 욕심이 있어서 열심히 하긴 했죠. 그때마다 제 성적을 보시며 아쉬운 소리보단 늘 잘했다, 잘했다 해주셨어요. 예절에서만큼은 누구보다 엄격하신 부모님이셨는데 그 덕분에 제가 어디 가서 실수할 일은 없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부모님, 제 나이가 30이 될 때까지 결혼은 늦게 했으면 좋겠다. 요즘은 다들 결혼을 늦게 한다더라 하시면서 하루라도 더 같이 살고 싶다고 말을 하셨었어요. 저도 물론 일찍 결혼을 할 생각은 없긴 했죠. 저에게 아직 운명의 짝이 나타나지 않았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게다가 부모님만큼 저를 챙겨주고 사랑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으려나 하는 생각도 컸어요. 그랬던 제 인생에도 봄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그건 바로 제 남편을 만나게 된 일이었어요. 남편은 성실한 사람이었어요. 자기 할 일을 미루지 않고 눈앞에서 뚝딱 처리를 하는 사람이었어요. 저는 사실 일을 뒤로 미루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거든요. 그런 모습이 자꾸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저도 모르게 시선으로 그 사람의 뒤를 졸졸 쫓아가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시선을 밟다 보니까 그 사람도 어느새 제 발자국을 발견하게 되었나 봐요. 저희는 그렇게 서로의 존재를 확인하고 정을 틔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과 저는 결혼을 약속하게 되었어요. 정말 순식간에 불타오른 사랑이 아니라 어느 순간부터 서로의 존재를 인식하고 인정하게 된 발맞춰 나간 사랑이었기에 오래 갈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34이라는 나이에 결혼을 하게 되었고 축복 속에 태어난 것처럼 축복 속에서 결혼을 하게 되었죠. 그날이 제 인생의 이막 시작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저희 부모님처럼 오래오래 서로를 위하며 평생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결혼을 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저는 임신을 했어요. 첫 아이를 가진다는 설레임도 있었지만 무섭기도 했었죠. 저희 엄마가 워낙 난산이었다고 저를 낳는데 정말 힘들었다고 여러 번 말씀을 하셨었기 때문이었어요. 원래 딸은 엄마를 따라간다고 하잖아요. 저 또한 첫 아이를 낳을 때 난산이지 않을까 싶어서 많이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저희 남편이 저에게 용기를 엄청나게 주었어요. 그냥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 것이 아니라 저는 할 수 있을 거라고 옆에서 내내 용기를 주었죠. 남편이 아니었다면 산후 우울증이 찾아왔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어요. 남편은 세상이 저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사람처럼 저의 일상을 살펴봐 주었어요. 저는 임신 막달에 육아휴직을 내고 아이를 잘 키우겠다는 생각만 하고 있었죠. 그렇게 첫 아이를 낳고 저는 그 지옥 같다는 육아를 시작하게 되었어요. 저희 아이는 정말 예민한 아이였습니다. 안고 있다가 잠이 들어서 내려놓으려고 하면 등센서라고 하죠. 바로 잠이 깨서 울어버리는데 저도 같이 울고 싶은 심정이었어요. 하루 종일 성치 않은 몸으로 아이를 안고 있으나 손목도 부러질 듯이 아파오는데 내려놓을 수가 없으니까요. 저도 잠이 모자라서 내내 예민한 상태였어요. 남편은 출퇴근을 하고 있으니 제가 오롯이 아이를 돌봐야 하는데 창밖으로 보이는 하늘이 얼마나 푸르고 예쁜지 밖에 나가고 싶다는 생각이 절로 들었었죠. 저는 집이라는 감옥에 갇힌 사람 같았어요. 너무나도 작은 아이가 혹시라도 바깥 공기를 마셨다가 아프기라도 할까봐 집안에 내내 틀어박혀서 아이의 뒤치다꺼리를 해야 했습니다. 저는 외향성 인간이라 밖에 나가서 산책이라도 하는 걸 좋아했는데 꼼짝없이 붙잡혀 있으니까 미치겠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부모님께 신경질도 많이 부렸고 저희 남편에게도 투정을 많이 부렸었어요.
회사에서도 내내 치이고 왔을 남편에게 왜 조금 더 일찍 오지 못했냐고 사납게만 이야기를 했었으니까요. 하지만 남편은 그런 저를 전부 받아주었습니다. 제가 얼마나 힘이 들지 이해가 간다면서 짜증나는 것이 있으면 본인에게 다 털어놓고 풀어놓으라고 했어요. 저는 그런 남편에게 그 당시에는 고마움을 느끼지 못했어요. 세상에서 제일 힘든 사람은 저 하나라고 생각을 했었으니까요. 하지만 남편도 많이 힘들었을 거예요. 밤에 잠을 푹 잘 수도 없었고 주말이면 하루 종일 아이와 씨름을 했어야 했으니까요. 그런 와중에도 저희 부모님을 얼마나 끔찍하게 챙겨주었는지 남편에게 고마움만 가득한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아이를 출산한 지 4개월이 지났을 때 저희 부모님의 결혼 기념일이 찾아왔어요. 사실 저는 저희 부모님의 결혼 기념일을 제대로 챙긴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그런데 저희 남편이 아이를 낳고 보니까 얼마나 아이를 키우는데 힘이 드셨을지 이해가 간다면서 저를 키우느라 고생이 많으셨을 텐데 꼭 좋은 선물 하나 해드리고 싶었다고 제주도 여행을 보내준 겁니다. 그것도 저 모르게요. 저한테 이야기를 하면 제가 또 무슨 투정을 부릴지 모르니까 저 몰래 보내준 것이었어요. 공항에서 엄마가 저한테 전화를 하셔서는 장서방 덕분에 제주도 여행 왔다고 자랑을 하시는데 그게 죄송스러우면서도 남편에게 너무나도 고맙더라고요. 제주도 공항에 야자수 나무가 있다고 도라르방이 엄청 크다고 아이처럼 신이 나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마음이 콕콕 찔리더라고요. 제가 그동안 돈을 못 벌었던 것도 아니고 제 능력으로도 충분히 제주도 여행은 보내드릴 수 있었을 텐데 그거 하나 여태 못 해드린 것 같아서 양심의 가책을 느낀 것이었어요. 남편에게 몇 번이나 고맙다고 말을 했는데 남편은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게 당연히 해드릴 수 있지라고 쿨하게 말을 하는데 제가 남편 하나는 잘 얻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이런 일들을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 사람은 당연히 존재하고 있었죠. 그게 누구냐고요? 말 안 해도 뻔히 상상이 가지 않으시겠습니까? 바로 시어머니셨습니다. 아니, 이번에 사돈 어른이 제주도 여행을 가셨더라고. 그 깨톡 사진에 떡하니 도라를 방에서 찍은 사진을 해두셨길래 여행 가셨냐? 재미있으시겠다 하니까 우리 아들이 보내준 거라고 자랑을 하시대. 내가 정말 기가 막혀서 아니 너희는 부모가 하나밖에 없냐? 우리는 눈에 보이지도 않은 거야? 어머님, 저도 그 애가 제주도 여행을 보내드렸다는 사실을 당일에서야 알았어요. 제가 육아휴직 끝이 나면 열심히 일해서 어머님, 아버님도 제주도 여행 한번 보내드릴게요. 됐다 됐어. 내가 뭐 판 깔아서 무슨 여행 하나 가자고 눈에 눈치 주는 거겠어? 내가 말을 하기 전에 너희가 먼저 보내주겠다고 말을 하면 몰라도 내가 이미 내 입으로 이렇게 말을 했는데 제주도 여행 보내준다고 해서 기분이 나아지겠니? 어디 일본이나 대만 같은 데 보내주면 몰라도 말이야. 해외여행요? 어머님, 해외여행은 저희도 조금 부담이 되긴 해서요. 요즘은 제주도 가는 거나 일본 가는 거나 큰 차이가 없다고 하던데 솔직히 제주도에서도 좋은 호텔 잡으면 하루 자는데 3, 40만 원 한다고 하더라. 그럴 거면 일본의 대중화된 호텔 같은 데 가서 구경하고 오는 게 훨씬 저렴하고 이득 아니냐? 시어머니께서는 은근히 욕심이 있으셨어요. 다른 게 아니라 우리 친정보다는 무조건 좋은 거, 나은 걸 해야 한다는 욕심 말입니다. 저는 왜 자꾸 시댁과 친정을 비교선상에 두고 내가 더 좋은 걸 받아야 한다, 내가 더 대접을 받아야 한다 라고 말을 하는 건지 시어머니의 마음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아들 가진 것에 대한 유세를 떨고 싶으신 건지 시어머니께서는 내가 우리 아들 낳고 얼마나 귀하게 키웠는데 나는 찬밥 신세냐 하시면서 저희 친정집과 비교를 하셨었어요. 엄마는 영어가 되는 것도 아니고 일본어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면서 뭔 일본 여행 타령을 하고 그래요. 해외에 나가려면 어쨌든 기본적인 의사소통은 가능해야 하잖아. 손짓 발짓으로 의사소통 다 가능하다고 하더라. 아니 너는 말이다 네 엄마는 안 보이냐? 나를 먼저 챙겨야지 어떻게 사돈을 먼저 챙길 수가 있어. 장인어른 장모님은 연세가 벌써 70이 넘으셨어. 하루하루 시간이 지나갈 때마다 체력이 점점 더 떨어지실 텐데 이때 여행을 가봐야 하지 않으시겠어?
남편이 그렇게 말을 해도 시어머니께서는 듣는 척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면서 일부러 저 들으라는 듯이 아들 가진 엄마는 불쌍하다 하시는 게 아니겠어요? 말을 요점은 여우 같은 며느리가 순진한 자기 아들 살살 꼬셔서 처가 애만 돈 쓰게 하고 시간 쓰게 한다는 뜻이었습니다. 솔직히 제가 남편한테 우리 집안 좀 챙겨라 했던 것도 아니었는데 남편이 스스로 한 일에 마치 제가 살살 꼬신 것처럼 이야기를 하니까 억울했죠. 그런데 거기서 제가 입을 열어봐야 불난 집에 부채질하는 것밖에 안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냥 그러려니 하고 참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한두 번 있었던 것도 아니었어요. 제가 첫 아이를 낳고 아이 돌잔치까지 무사히 마무리를 한 뒤에 복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육아휴직을 했던 그 1년 조금 넘는 시간 동안 시어머니께서 엄청나게 눈치를 주셨었거든요. 우리 아들 혼자 일을 해서 가족을 먹여 살리려고 하니 등골이 휘겠다 하시면서 말이죠. 마치 제가 돈을 벌어오지는 않고 집에서 돈을 축내는 사람처럼 이야기를 하셨었는데 저도 솔직히 일을 그만두고 집에서 아이만 돌보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습니다. 1년 동안 아이가 하루가 다르게 커가는데 이 모습을 언제 또 눈에 담을 수 있을까 싶더라고요. 그래서 이왕이면 내 품에 꼭 감싸 안고 키우고 싶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사실 요즘은 맞벌이로 살아야 아이도 겨우겨우 키울 수 있다고 하잖아요. 물가는 계속 오르고 월급은 고정되어 있고 복직을 하루빨리 해야 하는 상황이었죠. 시어머니께서도 저에게 돈 벌어오라는 식으로 말씀을 하셨으니까 제가 복직을 하는 것에 대한 불만이 전혀 없으실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막상 복직을 한다고 하니 반응이 탐탁치 않은 겁니다. 제가 복직한다는 말이 나오기만 기다렸던 사람처럼 냉큼 잔소리를 퍼부으시는 거예요. 아니 복직을 지금 하면 애는 누가 봐? 애는 어떻게 키우려고 복직을 한다는 거야? 네? 어머님께서는 제가 복직하기를 기다리셨던 거 아니에요? 저한테 아들만 돈 벌어오느라 고생한다고 하셨잖아요. 거기다가 요즘 물가가 계속 올라서 맞벌이 아니고서야 아이 키우면서 생활하기 어렵다고 하셔서. 아이고 그거야 다른 집 사람들 얘기지. 우리 아들이 뭐 벌어오는 돈이 세 식구 사는데 부족할까 봐. 아이 솔직히 넉넉한 편은 아니죠. 요즘은 아이 하나 키우는데 들어가는 돈이 어마어마하다고 하던데요. 저도 바짝 벌어서 같이 힘써야죠. 지금 너 우리 아들 무시하는 거냐? 월급 적다고? 네, 아유, 아니요. 그런 거 절대 아니고요. 그냥 이제 아이가 커갈수록 들어가는 돈이 많기도 하고 저희 부부도 노후 생각해서 준비도 해야 하니까요. 아직 나이도 젊으면서 뭔 노후 준비를 한다고? 아, 애 하나 더 낳을 거 아니야? 애들 공부 열심히 시켜서 어디 좋은 대학 나오고 대기업에 들어가면 그게 노후지? 자식들이 부모가 돈 없을 때 모른 척 하는 거 아니다. 알겠냐? 네, 뭐 암튼 다음 달부터 복직해요. 어제부터 어린이집에 적응하고 있어요. 다음 주까지는 2시간 정도 있어보고 한 주 한 주 시간 지날 때마다 시간 늘려가면서 적응시키려고요. 어이구 이제 돌 지났는데 벌써 어린이집 가서 남의 손 타게 생겼네. 이래서 문제야. 요즘 엄마들은 이상하게 머성애가 없다니까. 그 어린 것을 남에게 맡겨놓고 출근을 할 생각이 들어. 나는 말이야. 우리 아들 어릴 때 단 한순간도 내 품에서 떨어뜨려 놓은 적이 없어. 화장실에 갈 때도 안고 들어갔었다니까. 시어머니께서는 혀를 끌끌 차면서 저에게 모성애가 부족하다고 말을 하셨어요. 황당했죠. 언제는 아들 혼자서 일을 하는 게 마음이 아프다고 그러시더니만 막상 제가 복직을 결정했다고 하니까 그것도 마음에 안 든다는 식으로 말을 하시는데 제가 어느 장단에 맞춰서 춤을 춰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도 복직을 해야 했으니 아이를 어린이집에 맡겨놓고 출퇴근을 하기 시작했는데 집에만 있다가 사회생활을 하니까 숨통이 트이는 기분이 들더라고요. 아침에 지옥철을 타고 출근을 하는 게 힘이 들었지만 그 속에서 사람이 사는 것 같은 에너지를 느낄 수 있었다고나 할까요? 회사에서 상사에게 치이고 동료들에게 일거리 인수인계를 받으면서 스트레스를 받기도 했지만 사회생활이라는 게 그리웠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퇴근을 5시에 하고 나면 어린이집에 가서 아이를 픽업해서 집에 돌아왔는데 하루는 시어머니께서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 늦은 시간까지 우리 귀한 손주 어린이집에 놓는 건 아닌 것 같아서 말이야. 집도 뭐 먼 거리가 아니니까 내가 픽업을 해서 너희 집에 가서 시간 좀 보내고 있다가 저녁까지 먹고 집에 돌아오면 어떨까 싶은데. 그렇게 해주시면 저야 감사하죠. 근데 어머님, 아버님 저녁은 어떻게 하시게요? 대충 너희 집에서 만든 음식 싸가지고 가서 차려주면 되지. 이제 나이 먹어서 반찬 투정도 잘 안 한다. 어머님, 그럼 정말 감사해요. 어머님께서 그렇게 해주시면 제 마음이 든든할 것 같아요. 시어머니께서 먼저 그렇게 제안을 해주시니까 저야 너무 감사할 뿐이었죠. 사실 나이가 조금 있는 6세에서 7세 아이들은 저녁 6시에서 7시까지 남아있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 아이처럼 돌이 막 지난 아이들은 오후 3시에서 4시면 하원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시어머니께서 그렇게까지 신경을 써주신다는데 청운만마를 얻은 기분이었어요. 하지만 이것도 금방 바사삭 깨지게 되었죠. 시어머니께서는 아이를 픽업해서 오후 4시부터 저희 집에서 아이를 돌봐주셨었는데 제가 홈카메라를 설치해 뒀었거든요. 요즘 어린아이 있는 집에서는 당연하게 설치를 해두잖아요. 제가 시어머니를 의심해서 그런 것은 아니었지만 회사에서 잠깐 짬을 내서 홈카메라를 보고 있는데 거실에 TV를 틀어두고 아이한테는 TV를 보게 시키고선 옆에서 낮잠만 내내 주무시는 겁니다. 제가 집에 돌아갈 때까지요. 아이가 어린이집에서 낮잠을 자고 활동을 해야 하는 시간인데 집에서는 내내 TV만 보고 있으니까 활동량도 줄어들고 거기다가 제가 집에 가면 저녁을 저한테 차리라고 하시는 겁니다. 시아버지께서 드실 음식까지요. 물론 시어머님께서 아이를 픽업해주지 않으시면 제가 아이를 데리고 집에 가서 저녁 식사까지 차리는 게 당연한 일이긴 했는데 시어머니께서 식사까지 챙겨주실 거라 생각했었거든요. 거기다가 시아버지 드실 음식까지 저한테 만들어내라고 하실 줄은 꿈에도 몰랐고요. 저한테 반찬통을 주시더니만 넉넉하게 담아야 며칠 동안 먹을 수 있다고 하시는데 당황스러웠어요. 사실 장을 볼 시간도 부족해서 먹을 반찬도 몇 가지 없기도 했고 아이가 이유식을 시작하면서 만들어야 할 식사거리가 한두 가지가 아니었는데 퇴근하고 일일이 그걸 하려고 하니까 시간이 부족해도 너무 부족한 겁니다. 거기다가 반찬도 새로 만들어서 드리지 않으면 맛이 없다고 투정을 부리시는 거예요. 어머님, 저 시간이 정말 부족해서요. 퇴근하고 돌아와서 밥하고 씻고 정리하고 하면 밤 10시가 훌쩍 넘어요. 어머님께서 식사 준비만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어른들 먹을 것만이라도요. 저희는 대충 반찬 사서 먹어도 되는데 아버님 것 준비하려니까 벅차서 그래요. 내가 애도 하루 종일 봐주는데 너희 먹을 밥까지 하라고? 아이고 얘 정말 해도 너무하는구나. 내가 뭐 과한 걸 바랐니? 어차피 집에 와서 밥 할 거니까 밥 좀 차려달라고 한 게 그게 그렇게 어려워? 제가 냉장고에서 미리 사둔 반찬 꺼내면 요리는 없냐. 간단하게 찌개라도 끓여와라. 닭볶음탕 해와라 하시는데 그게 어디 간단한 거예요? 미리미리 재료만 준비해두면 간단한 거지. 그 정도 일머리도 없어서 가족들 밥은 어떻게 챙겨? 어? 안 그러냐? 여보, 대충 그냥 해서 먹자. 엄마도 우리 애 돌보느라 힘드실 텐데 밥은 며느리한테 얻어먹고 싶지 않겠어? 남편까지 시어머니 편을 들더라고요. 물론 이걸 공짜로 해주시면 저도 냉큼 식사를 차려드리겠죠. 그런데 시어머니께서 저한테 몰래 용돈 요구를 하셨었거든요. 아이 픽업하고 하는데 버스비도 들고 시간도 들고 어쩌고 하시면서 매달 100만 원씩 달라고 하셨었어요. 저야 시부모님 용돈 챙겨드린다는 생각도 있었고 또 남한테 맡기는 것보다야 낫겠다 싶어서 알겠다고 했었던 건데 하루 종일 집에서 아이를 돌보기는커녕 낮잠만 주무시고 계셨고 또 식사까지 제가 챙길 걸 생각하니까 이럴 거면 차라리 시터 이모를 하루에 3시에서 4시간 정도 쓰는 게 더 싸게 먹히겠다 싶더라니까요. 적어도 시터 이모는 아이랑 잘 놀아주시고 아이 밥도 챙겨주실 거고 아이가 어지럽힌 건 치워주시기도 하시니까요. 시어머니께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100만 원씩 받아가시는데
제가 그렇다고 잔소리처럼 이것 좀 해달라, 저것 좀 해달라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고요. 스트레스만 받게 되더라고요. 거기다가 저희 시아버지께서 당뇨가 조금 있으셨는데 저한테 간을 너무 세게 하면 안 된다고 간간하게 음식을 만들으라 시켜놓고서는 저희 먹을 밥 차려놓으면 당뇨 환자식을 우리 보고 먹으라는 거냐, 간 다시 해서 내와라, 트집을 있는 대로 잡으시는 겁니다. 한마디로 아이 이유식 따로, 시아버지 먹을 음식 따로, 우리 먹을 음식 따로 준비를 3번이나 하라는 것이었어요. 시어머니께서는 버스 타고 와서 아이 픽업만 해놓으시고 본인 낮잠 잘 거 다 자고 밥 다 차려주는 대로 먹고 100만 원까지 챙겨가시는 거였죠. 제가 불만이 안 쌓일 수 있겠어요? 도무지 안 되겠다 싶어서 시어머니께 그냥 시터 이모를 쓰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식으로 말씀을 드렸죠. 어머님, 아무리 생각을 해도 제가 퇴근하고 돌아와서 밥하는데 그렇게 시간을 많이 쏟아붓는 건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저희 가족 먹을 음식이야. 정말로 반찬 배달시키면 되는 거고, 아이 먹을 음식만 간단하게 준비해서 차려 먹는 게 편할 것 같아요. 아이도 이제 어린이집에 다 적응해서 6시까지는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제 안 오셔도 될 것 같아요. 뭐라고? 아니 내가 매일같이 버스비 들여서 수고로운 걸 다 해줬더니 이제는 안 와도 된다고? 아이고 참, 너 너무한 거 아니냐? 너는 나한테 밥 차려주고 버스비 주는 게 아깝냐? 아유 어머님, 그게 아깝기다 보단 효율이 안 나오는 것 같아서 그래요. 차라리 제가 픽업하고 시간 조금 더 여유롭게 쓰는 게 좋겠다 싶어서요. 내가 우리 손주 보고 싶어서 겸사겸사 오는 거다. 아니 너는 내가 꼴도 보기 싫으냐? 왜 나한테 오지 말라고 하는 거야? 시어머니께서 그렇게 말을 하시는데 진짜 할 말 없더라고요. 그 버스비도 할 말 많았어요. 시어머니께서는 공짜로 대중교통을 이용하실 수 있는 나이시더라고요. 저한테 버스비라도 챙겨주고 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 매달 100만 원씩 달라고 하셨던 건데 그 버스비가 공짜였다니. 정말로 저희 아이가 보고 싶어서 오시는 거면 돈은 적어도 안 받으셔야 하는 거 아닌가요? 아니면 자식들 힘들겠다 걱정이라도 되시면 끼니라도 저희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게 해주셔야 하는 거 아니냐고요. 저는 이 모든 게 그냥 심통이 나서 저에게 일부러 시집살이를 시키려고 하는 행동이라고 밖에 보여지지 않았어요. 저희 친정엄마였으면 돈 한 푼 안 받고 식사까지 다 차려주시려고 하실 것 같은데, 물론 저도 그 수고로움을 아니까 저희 친정집에는 말도 꺼내지 않았던 거고요. 게다가 남편이 결혼하고 나서 저희 부모님 열심히 챙기려고 했었던 것을 알았기 때문에 저도 잘 하려고 했었는데 이런 식으로 나오시니까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래도 저는 딱 잘라서 앞으로는 안 오셔도 될 것 같다고 말을 했고, 이 바람에 시어머니와 제 사이는 확 틀어지게 되었죠. 남편도 서운했던 건지 그게 뭐가 어려운 거냐는 식으로 말을 하는데 제 마음도 좀 그랬어요. 남편에게는 좀 미안하더라고요. 우리 친정에 얼마나 노력을 했는지 잘 알았으니까요. 그런데요, 웃긴 게 남편놈 그 뒤로는 저희 친정에 아예 관심을 뚝 끊어버린 겁니다. 시어머니께 제가 오지 말라고 했다고 시위라도 하듯이 말이죠. 남편놈이 치사했지만 남편 입장에서는 자기가 쏟아부은 것만큼 돌아오는 게 없다고 느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해서 그냥 참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이를 키우면서 꿋꿋하게 워킹맘으로서의 이중생활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한 해, 2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예뻐지는 저희 아이의 1분 1초를 전부 눈에 담지 못했다는 게 무척이나 아쉽긴 했지만 그래도 매일같이 퇴근하고 나서 귀찮아하지 않고 아이와 시간을 보내면서 유대감을 쌓았어요. 아이가 4살쯤 되었을 땐 정말 너무 예뻐서 매일매일 옆에 붙어 있고 싶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었죠. 오죽하면 둘째를 가져서 육아휴직을 내고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볼까 하는 생각까지 했어요. 하지만 둘째를 낳긴 힘들 것 같더라고요. 제 나이가 벌써 40을 바라보고 있었으니까요. 물론 저희 부모님께서는 38살에 출산을 하셨지만 저는 그럴 용기가 없었어요. 그런데 아이가 클수록 예쁜 짓을 많이 하니까 남편도 그렇고 시부모님도 그렇고
저에게 둘째를 낳을 생각은 없는 거냐고 자꾸 물어보시는 겁니다. 여보, 애가 너무 예쁘지 않아? 나는 근데 그 신생아의 꽃은 애가 너무 그립다. 육아는 나 혼자 하고 우리 애 신생아 때 기억해봐. 밤에 잠도 못 자고 얼마나 힘들었었는지. 첫째가 유난을 떨면 둘째는 상대적으로 순둥이라고 하던데. 둘째 가질까 우리? 미쳤어? 당신은 임신을 하는 것도 아니고 출산을 하는 것도 아니니까 그렇게 쉽게 말할 수 있겠지만 난 싫어. 몸 상하는 것도 무섭고 이제는 노산이잖아. 노산이라 싫다고 거절을 했는데도 남편과 시어머니께서는 요즘 의술이 좋아서 아무 문제 없을 거라고 자꾸 아이를 가지라는 식으로 말을 하시는 겁니다. 나이 40에 둘째를 낳고 육아휴직을 냈다가는 회사에서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더 이상 아이를 낳을 마음이 없다고 딱 잘라서 거절을 하자 시어머니께서 그때부터 쓰잘데기 없는 트집을 잡으시는 겁니다. 주말에 가끔 저도 쉬고 싶고 문화생활을 즐기고 싶은 마음에 아이를 친정에 맡기기도 했었거든요. 어차피 시어머니께 맡겨봐야 용돈 줘라 하시고는 저한테 아이를 놔두고 나가서 놀면 마음이 편안하냐고 잔소리나 하시고 저녁에 들어와서 밥 차리라 시키시고 제가 마음을 편안하게 먹고 시간을 보낼 수가 없으니까 친정에 종종 부탁을 드렸었는데 그걸 가지고 뭐라고 하시는 겁니다. 지난주에도 사돈댁에 애 맡기고 나가서 무슨 전시회인가 그거 보고 왔다며. 아이고, 우리 아들은 쎄 빠지게 고생해서 돈 벌어다가 가족 위해서 쓰는데 이야, 누구는 팔자 좋다. 아유, 어머니 이도요. 요즘 주말마다 사회인 야구단 나가서 운동해요. 평소에 제가 매일 주말마다 혼자 독박 육아하다가 가끔 보고 싶은 전시회나 영화 같은 거 있으면 친정에 맡기는 건데. 우리 아들은 가장이니까 체력이 받쳐줘야 할 거 아니야. 운동이 좋은 거지. 몸에 좋은 거. 네가 운동을 한다고 하면 내가 말리겠니? 쓰잘데기 없는 거 눈으로 구경하고 다닌다고 돈 쓰니까 하는 말 아니야. 아이고, 우리 아들이 불쌍해 죽겠다. 어머님, 사회인 야구단 하는데 들어가는 돈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장비 사야지, 유니폼 맞춰야지, 경기장 비용 매번 내야지. 그거요, 회비도 있어요. 헬스장 다니는 거랑 다를 게 뭐야. 운동을 한다는 게 건강을 위해서 그러는 건데 너 봐라. 나중에 병원비 나가는 것보다 훨 나은 법이다 이게. 자꾸 트집을 잡으시는 겁니다. 제가 하는 일은 하나도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서 잔소리를 하시는데 솔직히 억울해도 너무 억울하더라고요. 저도 저희 부모님께는 둘도 없는 귀한 늦둥이 딸인데 시어머니께서는 본인 아들 힘든 것만 이야기를 하시니까요. 근데 저희 시어머니께서 선 넘는 발언을 아주 세게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말이다. 솔직히 사돈어른 연세도 많으시잖냐. 우리 아들 나중에 병수발 들어야 하는 거 아니지? 우리 아들이 너무 처가에만 힘을 쓰는 것 같아서 불만이다 이거야. 결혼하고 난 뒤에 왜 사돈어른 건강까지 우리 아들이 책임져야 하는 건지 원. 아휴,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어머님. 이가 저희 부모님 건강에 무슨 신경을 그렇게 썼다고. 저희 부모님이요, 알아서 건강 다 챙기셔요. 지난번에도 뭔 홍삼인가 뭔가 드렸다면서. 그거는 이 회사에서 선물로 드렸던 홍삼인데 저희가 안 먹어서 드린 거예요. 지난번에 이가 어머님 홍삼 드시냐 물어보니까 필요 없다 하셨잖아요. 그거에 돈 주고 사는 건 줄 알고 우리 아들 돈 쓸까 봐 한 소리였지. 공짜라고 말을 했으면 내가 거절을 했겠냐? 그러면서 누군 부모고 누군 아니냐고 말을 하시는데 정말 할 말 없더라고요. 제가 그냥 말을 포기하고 다음번에는 무조건 시댁 먼저 챙기겠다고 말을 하는데 뒤에서 시어머니께서 궁시렁궁시렁 거리시는 게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한마디가 제 귀에 딱 꽂히는 겁니다. 곧 오늘 내일 할 사람들에게 돈을 쏟아부으면 어쩌겠다는 거야 정말. 어차피 나중에 재산은 다 지가 상속받을 건데 지금부터 처가에 돈 쓰는 걸 줄이는 게 맞지 않겠어? 에휴. 어머님,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뭐 틀린 소리를 했냐? 우리 집은 뭐 하찮은 집안이야? 처가만 챙기고 우리 집은 찬밥 신세네 아주. 우리 아들이 돈 벌어서 니네 집에만 퍼주는 것 같아서 억울하다.
제가 뭐라고 입을 열기도 전에 방으로 쏙 들어가 버리시는데 열이 바글바글 끓더라고요. 분위기가 심상치 않으니까 남편도 저한테 그만하라고 한 소리 하는데 억울한 소리를 들은 건 다른 사람도 아니고 전데 왜 남편이 시어머니 편에 서서 저한테 그만하라고 하는지 짜증이 나더라고요. 마음 같아서는 아주 그냥 밀어붙이고 싶은 마음이었지만 참았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제가 그렇게 폐륜아는 아니니까요. 그 뒤로 저는 시댁에 일부러 찾아가지도 않고 연락도 드리지 않았어요. 시어머니 입장에서는 본인이 뭘 그렇게 잘 못했냐고 억울하다고 하시는 것 같았지만 저는 말 한마디로 천냥빚도 갚는다는데 억울하다고 말을 하는 시어머니를 이해하지 못했죠. 서로 거리를 두는 게 맞다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한 1년 정도는 대면대면하게 굴었습니다. 그냥 자식으로서 해야 할 도리 정도만 챙기고 명절에 인사만 드리고 하면서요. 제가 40이 넘어가면서 저희 부모님도 벌써 8순이 되셨어요. 늦둥이의 슬픔은 이런 것이더라고요. 아직 한창이셔야 할 부모님께서 누가 봐도 노인이 됐다는 것에 마음이 아플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비단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에서만 보이는 게 아니었어요. 친정엄마께서 설 명절을 앞두고 저희한테 맛있는 거 해주신다고 그 연세에 장을 보러 나서셨다가 시장 입구 내리막길에서 엉덩방가를 찌으며 넘어지셨는데 꼬리뼈 부분이 댕강 부러진 겁니다. 그 차운 얼음 바닥에 누워서 일어나지도 못하시고 있다가 시장 사람들이 119에 신고를 해주어서 겨우 구급차를 타고 병원에 가셨더라고요. 아버지께서 전화를 안 받으셔서 저에게 연락이 오게 되었고 놀란 마음에 회사에 이야기를 하고 바로 병원으로 달려갔죠. 꼬리뼈 수술을 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급하게 수술을 받으시고 입원실로 옮겨가게 되었어요. 병원비라는 게 쌓이면 큰 돈이 되잖아요. 일단 1차로는 제 카드로 결제를 하기로 했어요. 엄마는 나중에 보험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고 했지만 자식이 많은 것도 아니고 저 하나밖에 없는데 제가 수술비 300만 원을 못 내드릴 것도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극구사양을 했죠. 뒤늦게 소식을 들은 아버지께서 병원으로 오셔서 저는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어요. 아침에 10시에 소식을 듣고 병원에 달려갔는데 집에 가니까 8시더라고요. 남편이 저 집에 오자마자 배가 고프다고 하는데 짜증이 확 나는 겁니다. 아니, 시간이 몇 시인데 여태 밥도 안 먹어? 주아도 밥 안 먹었어? 냉장고에서 뭘 꺼내 먹어야 하는지도 모르겠는데 뭘 먹여. 아, 애기 반찬은 다른 거 아니야? 주아도 이제 웬만한 건 다 먹지. 아, 대충 냉장고에서 반찬 꺼내서 먹지 그랬어. 나 미역국 먹고 싶은데 어떻게 지금 바로 못 해주나? 나 지금 엄마 수술 끝나고 돌아온 건데 지금 미역 물려서 언제 미역국을 끓여. 생각을 좀 해. 엄마 수술비로 큰돈 나가서 심란하구만. 수술비? 아, 장모님 수술비 얼마나 나왔는데? 300만 원. 뭐? 아, 당신 미쳤어? 300만 원을 왜 당신 돈으로 내? 장모님은 보험 같은 것도 안 들어져 있어? 보험금이 뭐 수술하자마자 바로 나와? 일단 급한 대로 내가 먼저 결제했지. 그리고 엄마한테 보험금 받을 생각 없어. 그거 나중에 필요하실 때 쓰시라 해야지. 아, 자식이 나 하나인데 내가 수술비도 못 드리면 되겠어? 그 말에 남편이 황당한 얼굴을 하더니만 갑자기 거실 TV장에 있는 서랍을 막 뒤지는 거예요. 그 서랍장 안에 남편이랑 제 통장 인감도장 같은 게 들어있었거든요. 그러더니만 제 급여 통장을 딱 꺼내는 게 아니겠어요? 남편이 뭘 하는지 몰라서 가만히 지켜봤죠. 그러더니만 그 급여 통장을 박박 찢어버리는 겁니다. 제가 화들짝 놀라서 뭐 하는 거냐고 물어봤죠. 앞으로 급여 통장 내 통장으로 받아. 그거 회사 가서 말하면 바꿔줄 거야. 그리고 남은 생활비도 지금 나한테 이체해. 뭐 하자는 거야? 아니, 생활비는 왜 이체를 하고 내 급여를 왜 당신 통장으로 받아? 당신이 허튼데 돈 쓰니까 나는 말 아니야. 돈이 썩어 나냐? 어? 노인네한테 돈 쓰지 말라고. 아, 우리 엄마도 그랬잖아. 어차피 내일 모레 하는 사람들인데 돈 써서 뭐해. 꼬리뼈 수술이야. 어쩔 수 없이 했다고 치지만 앞으로는 돈 쓰지 말라고. 그게 지금 우리 엄마한테 할 소리야? 세상에 우리 부모님만 늙어?
당신 부모님도 늙어. 알고서 나는 얘기야? 알지. 알지만 우리 부모님은 아직 70대잖아. 80이랑 같아? 됐고 내일 당장 회사 가서 월급 통장부터 바꿔. 그리고 생활비 남은 거 이체하라니까. 앞으로 생활비는 내가 관리할 테니까 그런 줄 알아. 그래? 그럼 그렇게 해. 월급 통장은 못 바꿔줘. 생활비는 당신이 관리해. 저도 끓는 속을 억지로 삼켜내며 남편에게 생활비를 관리하라고 했죠. 앞으로 얼마나 귀찮은 일이 쏟아질지 모르고 남편은 냉큼 알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그 다음 날부터 남편 보란 듯이 시어머니께 똑같은 발언을 하며 복수를 시작했습니다. 저도 남편 때문에 각성을 하지 않았으면 아마 이번 생에는 꿈도 꿔보지 못한 일이었을 것 같아요. 하지만 남편이 저를 각성시켜 주었기 때문에 과감하게 또 양심의 가책을 하나도 느끼지 않고 일을 처리할 수 있었습니다. 어찌 보면 남편에게 고마워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덕분에 제 속이 아주 시원해졌거든요. 저는 남은 생활비를 전부 이체하고 그 다음 날 저녁부터 남편의 밥상을 차리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저녁 시간이 다 되도록 제가 집에 들어오지 않자 궁금했는지 전화를 하더라고요. 저는 보통 아이를 어린이집에서 픽업한 뒤 집으로 바로 돌아왔는데 남편이 생활비를 관리하겠다고 했으니 남편에게 집안일을 전부 맡겨도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저는 아이를 하원시키고 나서 바로 근처에 있는 식당에 들어가 아이와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아이 뭐야. 밥 시간이 지났는데 왜 안 와? 나 배고파. 알아서 차려 먹어. 아, 당신이 생활비를 다 가지고 왔으니까 장은 앞으로 당신이 봐서 오도록 해. 오늘은 사돈 반찬 있으니까 그걸로 대충 때워. 나랑 주아는 밥 먹고 들어가니까. 뭐? 주아랑 밥을 먹고 온다고? 나는 알아서 챙겨 먹으라고. 생활비 그거 한 달치 식비, 공과금, 아이 어린이집 특별활동비, 우리 휴대폰 요금이랑 보험료까지 빠져나가야 하니까 알뜰하게 써야 해. 황당해하는 남편을 뒤로 한 채 전화를 끊고는 평소 딸 아이가 좋아하는 아이스크림까지 후식으로 알뜰하게 챙겨 먹고선 집으로 돌아왔더니 남편이 울그락불그락해져 있더라고요. 식탁을 보니 깔끔한 거 있죠? 그래서 남편에게 밥 안 먹었냐고 물어보니 밥이 들어가겠냐는 속 편한 소리를 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남편에게 휴대폰으로 링크를 하나 보냈습니다. 이건 뭐야? 고향집 반찬? 거기서 반찬 주문시켜. 당신이 먹고 싶었던 걸로. 그리고 주방 세제랑 키친타월도 떨어졌거든? 내일 퇴근하는 길에 마트 들러서 사와. 그런 것까지 일일이 나보고 하라고? 생활비를 당신이 관리하겠다며. 뭐 내가 사서 당신한테 영수증 받아서 돈 받아? 그렇게 귀찮게 하는 것보다야 당신이 사오는 게 낫지. 앞으로 필요한 거 문자로 보낼 테니까 사와. 남편은 오기가 생긴 건지 그렇게 하겠다고 하더니만 딱 3일째가 지나자 눈치를 살살 보더라고요. 저는 3일 내내 아이랑 밖에서 밥을 사 먹었거든요. 밥값 나가는 거야 무시 못할 짓이라 앞으로 쭉 이렇게 사 먹을 수만은 없었지만 남편이 정신을 차릴 때까진 한동안 이렇게 할 생각이었어요. 그리고 이 일은 당연히 시댁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었습니다. 남편이 생활비를 관리하겠다고 엄포를 놓은 지 열흘이 지나서 시어머니께 연락이 왔어요. 제가 제일 기다리고 있었던 연락이었죠. 애미야, 용돈 보내는 날이 며칠이나 지났는데 왜 아직도 간간무소식이냐? 그거요? 이제는 그이한테 가서 말씀하시는 게 더 빠를 거예요. 그동안 생활비에서 제가 어머님께 용돈 드렸었는데 앞으로는 그이가 생활비를 관리하겠다고 했거든요. 뭐야? 그럼 앞으로 돈 관리를 우리 아들이 한단 말이야? 진작 이랬어야지. 알겠다. 아범한테 이야기하마. 신이 나서 전화를 끊으시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시어머니께 그동안 용돈을 드렸었던 것은 생활비 통장에서 나가는 게 아니라 제 월급에서 보내드리고 있었던 것이었거든요. 예전에 저희 딸 아이 픽업을 하시겠다고 매달 100만 원씩 받아가셨을 때 그때 제가 픽업을 하겠다고 말을 바꾸면서 용돈 타령을 하도 하시길래 제가 매달 50만 원씩 드리고 있었어요. 물론 친정에도요. 제가 버는 돈에서 드렸던 것이니까 남편에게는 굳이 말을 안 했죠.
제가 말을 해봐야 생색을 내는 꼴밖에 안 될 것 같고 친정에는 왜 돈을 주냐고 시어머니와 남편 둘 다 잔소리를 할 것 같았기에 일부러 비밀로 하고 있었는데 시어머니께 이제 남편에게 받으라고 했으니 남편도 알게 됐겠죠. 둘 사이에 어떤 말이 오고 갔는지 모르겠지만 사실 저희 세 식구 생활비가 그렇게 넉넉한 편은 아니었거든요. 적금 부어야지, 보험금 나가야지, 대출빚 갚아야지, 워낙 돈 나갈 것이 많은데 거기다가 시어머니 용돈까지 생활비로 나간다는 게 말이 안 됐죠. 저도 생활비 쪼개고 쪼갰어도 시어머니께 용돈 드릴 수 있는 여유 자금은 나오지 않아서 제 월급에서 드리고 있었던 것이니까요. 남편은 당연히 생활비 남은 것을 계산하다가 50만 원이라는 용돈을 못 보내드리겠다고 말을 했겠죠. 시어머니께서는 며느리는 몇 년째 잘만 보내줬는데 너는 어디다가 돈을 쓰길래 용돈을 못 보내주는 거냐고 성질을 부리셨나 봐요. 멍청한 남편은 자기 돈에서 주면 되는 건데 자기 돈은 부모에게 주기가 아까웠나 봐요. 못 준다고 한 거죠. 그것도 그럴 게 툭하면 사회인 야구단 활동하러 가서 돈을 쓰고 술을 마시는데 돈을 썼는데 지 돈이 있으면 얼마나 있겠어요. 남편에게 모든 책임을 넘기자 남편은 골머리를 썩게 된 거죠. 거기다가 남편이 시어머니께 용돈을 줄 수 없을 정도로 경제적으로 쪼들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시어머니께서 남편에게 잔소리를 하기 시작하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돈이 나오지 않자 시어머니께서는 직접 저를 찾아와서 용돈을 달라고 말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제가 굳이 생활비까지 빼앗긴 마당에 누구를 위해서 시어머니께 용돈을 드려야 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용돈을 드려봐야 당연한 줄 알고 고마운 줄도 모르시는데요. 거기다가 제가 한 달에 2번 정도 주말에 크게 장을 볼 때가 있었는데 그때마다 시어머니께서 따라오셔서는 제가 장을 볼 때 은근슬쩍 물건 몇 개를 끼워 넣고는 결제를 저에게 시키시곤 했었거든요. 그렇게 꽁으로 장을 보시곤 했었는데 남편이 생활비를 관리하는 마당에 그게 가능하지도 않았던 거죠. 시어머니께서도 갑자기 살림살이를 챙겨야 할 게 늘어나게 된 것입니다. 아니, 생활비 관리를 왜 우리 아들이 하고 그래? 살림은 여자가 해야지. 제가 글쎄 친정엄마 수술비 냈다고 이러던걸요? 자식이 되어서 부모님 수술비조차 내지 못하는 생활을 제가 왜 하고 있어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 말에 남편도 시어머니도 아무 말도 못하더라고요. 저는 솔직히 생활비에서 벗어나고 나서 너무나도 편했어요. 밥 걱정 안 해도 되고 제 돈 쓰는데 눈치를 굳이 안 봐도 된다는 게 편했죠. 생활비를 제가 관리할 땐 제가 필요한 곳에 제 월급을 쓴다고 해도 생활비에서 돈 썼다고 할 줄 알까 봐 눈치를 봐야 했었고 뭐 하나를 결제해도 남편이 생활비를 허투루 쓰지 말라고 잔소리를 했기에 마음이 편했었던 적이 없었거든요. 그게 가족을 위한 물건이라고 한다 해도 말입니다. 그런데 생활비 관리를 안 하게 되자마자 이렇게 편안해질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대신 남편만 답답해했죠. 주부님들 다들 공감하시죠? 관리비 나가는 날, 보험금 나가는 날 생각해야 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니라는 것을 말입니다. 공과금을 한 번도 내본 적이 없었던 남편은 멘탈이 털털 털린 건지 쩝소리만 내더라고요. 이번에 우리 엄마가 보약 한 채를 해달라고 하는데 내가 돈이 없어서 말이야. 그걸 왜 나한테 말을 해? 생활비 통장에서 설마 어머님 보약 해드리겠다는 건 아니지? 할 거면 우리 집에도 똑같이 해야지. 내가 이번에 야구 유니폼도 새로 사고 방망이도 부러져서 새로 구매를 했더니 그러길래 취미 생활에 무슨 돈을 그렇게 써. 당신이 돈을 어마어마하게 버는 것도 아니고 보약은 다음 달에 해드려 그럼. 남편은 아무 말도 못했죠. 제가 결혼 생활을 시작한 이후에 그렇게 비싼 취미를 가져본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제가 제 돈 관리하기도 바쁜데 그럴 돈이 어디 있겠어요. 게다가 육아를 하면서 주말에 취미를 가질 여유는 더더욱 없었죠. 남편이 주말 아침에 분주하게 사회인 야구단 모임을 간다고 준비를 하길래 제가 먼저 나갈 준비를 마치고 아이를 남편에게 맡겼더니만 남편이 황당한 얼굴을 하더라고요. 나 오늘 야구 있는 거 몰라서 이래?
그래? 근데 나도 오늘 나가야 해. 당신은 결혼 생활 내내 취미 생활 즐겨놓고 이제 와서 내가 하겠다는데 왜 뭐라고 그래? 아니 그건 그럼 뭐 어머님께 부탁이라도 드려보던가. 아 맞다. 당신이 이제 용돈도 안 챙겨드리니까 좀 그러려나? 근데 나도 이제 취미 좀 즐겨보려고. 그동안은 내가 우리 집안 생활에 신경 써야 한다고 생각해서 육아에도 열정적이었는데 생활비도 당신이 다 관리하겠다고 하는 마당에 내가 왜 모든 걸 챙겨야 해? 수고비가 들어오는 것도 아닌데. 그치? 어리 빠진 남편을 뒤로하고 집 밖으로 나오니 남편이 뛰쳐나오더라고요. 그러더니 저에게 잘못했다고 말을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자기 생각이 짧았던 것 같다고 저에게 생활비 통장이고 뭐고 다 들고 가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자기가 너무 생활비에 대한 개념이 없었다고 하면서 말입니다. 저는 콧방귀를 뀌었어요. 그리고는 아이에게 아빠랑 잘 놀고 있으라고 말을 하고선 나왔죠. 하루 종일 밖에서 여유 있게 시간을 보내는데 너무 신나더라고요. 그리고 집에 돌아왔더니 나가지 못한 남편의 시어머니까지 집에 와 계시더라고요. 내가 아주 답답해서 못 살겠다. 언제까지 우리 아들놈한테 생활비면 몸에 다 맡겨 놓을 거야. 당장 네가 다시 관리해라. 우리 아들놈 내가 아주 혼쭐을 내주마. 싫어요 어머님. 저 지금 너무 편안하고 좋은데요. 내가 이놈의 경거망동한 행동 때문에 아이고야 내가 용돈도 못 받고 보약 한 채 못 얻어먹는 게 말이나 되는 소리야. 제가 다시 생활비를 받아도 어머님께 용돈 못 드리고 보약 못 지어드려요. 그거 여태 제 월급에서 드렸던 건데 저도 이제는 여유 있게 생활 좀 해보려고요. 아니 솔직히 맞잖아요. 어머님도 이른이 훌쩍 넘기셨는데 돈 써서 뭐 하시겠어요? 뭐라고? 돈을 써서 뭐 하겠냐니. 어차피 어머님 재산도 이가 다 받을 거잖아요. 지금 저희가 드리는 돈 결국 저희한테 다 올 돈인데 돈 써서 뭐 하겠어요. 어머님 지금 재산 잘 아껴서 사용하셨다가 저희한테 돌려주세요. 그렇게 웃으면서 말을 하니까 남편도 시어머니도 아무 말도 못 하더라고요. 저는 속이 뻥 뚫리는 기분이었어요.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도 고운 법인데 저한테 그런 상처되는 말을 아무렇지 않게 뱉을 땐 몰랐겠죠. 그 말이 고스란히 돌아오게 될 줄은 말입니다. 남편은 저에게 생활비 통장과 카드를 내밀었지만 저는 받지 않았습니다. 여보, 내가 잘못했어. 내가 아무것도 모른 상태로 당신이 돈을 너무 많이 쓴다고만 잔소리해서 내가 잘못했어. 제발 당신이 다시 관리해 주라. 싫다니까? 당신 말대로 나도 생활비 압박에서 벗어나서 내 생활 즐기니까 너무 좋아. 당신 그동안 내가 화장품 하나만 사도 거품 물면서 얼마짜리냐고 물어봤지? 나는 당신이 정말 가정적인 사람인 줄 알았어. 우리 부모님께도 잘하고 항상 잘 챙겨주는 모습만 보여줘서. 근데 이렇게 잔소리가 많은 사람인 줄은 꿈에도 몰랐네. 어머님도 마찬가지예요. 매번 우리 아들이 힘들게 번 돈이라고 하셨죠. 근데 정작 힘들게 돈 버는 아들은 어머니 위해서 보약 한 채도 못 지어주네요. 이런 모자란 놈을 봤나. 지 마누라가 얼마나 알뜰살뜰하게 살면서 우리한테 용돈 챙겨주는지도 모르고. 어머님도 모르셨잖아요. 저한테 늘 사치하는 것 같다고 잔소리나 하셨지. 받아 챙기실 건 그동안 다 챙기셨잖아요. 아니 그거는 내가 여태 몰라서 그랬던 거 아니냐. 지금이라도 아셨으니 다행이네요. 근데요, 저는 저희 부모님만 챙길래요. 효도는 원래 셀프로 하는 거라잖아요. 어디 돈 쓸 때 눈치 안 봐도 되니까 우리 주아랑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저희 부모님께 용돈도 드리고 하니까 좋아요. 제가 딱 잘라서 말을 하자 입만 뻥긋뻥긋 하시며 말을 잇지 못하시더라고요. 남편과 시어머니께서 저에게 잘못했다고 싹싹 빌기 시작하는데 그 경관이 장관이라 동영상이라도 찍고 싶었지만 저는 웃음기 꾹 참고 끝까지 생활비를 넘겨받지 않겠다고 했죠. 남편이 저에게 자기가 관리하다가는 집안 거덜나게 생겼다고 앞으로 생활비에 일절 터치 안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약속하겠다고 각서라도 쓰겠다고 하길래 이때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남편에게 각서를 받았습니다.
제가 사는 물건에 대해 잔소리하지 말 것, 앞으로 생활비에 관해 터치하지 말 것, 그리고 각자 부모님의 용돈은 각자 알아서 챙길 것이라 말입니다. 그 말에 시어머니 혼자 사색이 되었지만 남편은 냉큼 알겠다고 하더라고요. 그 뒤로 저는 생활비 통장을 다시 받게 되었고 남편은 저녁밥을 얻어먹을 때마다 저의 눈치를 보고 있습니다. 지도 알았겠죠. 반찬 하나 사 먹는 게 우스워 보일지 모르겠지만 그게 한 달치가 쌓이게 되면 얼마나 큰 돈인지를요. 저야 재료 사다가 대량으로 만들어 놓고 야금야금 먹으니 반찬 가게에서 사는 것보다 훨씬 저렴했지만요. 시어머니께서는 여전히 남편에게 용돈을 달라 요구하시지만 돈 쓰는데 제 눈치를 보는 남편은 시어머니께 용돈도 한 달에 20만 원밖에 못 드리더라고요. 물론 지 취미 생활이 우선이라 그럴 수도 있고요. 한번 그렇게 들이받고 나니까 지금은 간섭이 들어오는 게 없어서 그런 건지 마음은 편안하네요. 시어머니 제 눈치 보면서 용돈 좀 못 챙겨주시냐 하실 때마다 은근히 속이 시원하기도 하고요. 저에게 당연히 용돈 받아가실 땐 고마운 줄 모르셨었는데 지금은 아주 조금만 챙겨드려도 고맙다고 하시니 이렇게 행동하길 잘했다 싶어요. 여러분, 아주 사소한 일이지만 참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더라고요. 저는 덕분에 시집살이까지 한 방에 떨쳐버렸으니 이 생활에 아주 만족합니다. 저희 부모님 더 챙기면서 우리 주아 잘 챙기면서 그렇게 살아볼게요. 물론 레드카드까지는 2번 남았으니 앞으로 지켜봐야 할 것들이 조금 있겠죠? 그래도 우리 가족 지금처럼 평화롭길 바라며 제 사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